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겼죠, 결국은. 결국에 혁명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49년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성립되고 상황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죠. 일단 전쟁의 폐허잖아요. 소련은 기껏해 1차 대전 4년하고 내전 3년하고 한 7년 전쟁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깍살이 났잖아요. 근데 중국은 언제부터 전쟁했어요? 아편 전쟁 때로부터 지금 100년 전쟁한 거예요. 거의 100년을 전쟁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의 전쟁 한 것만 쳐도 군벌들 간의 전쟁, 국공내전, 중일전쟁 치면 수십 년이에요. 거기다가 러시아에 비해서 훨씬 산업발전 속도가 늦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 상황을 말로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엄청난 그냥 폐허였던 거예요, 폐허.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이제 문제죠. 산업발전을 빨리 안정화시켜야 되고 식량 공급도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유일한 원조 국가였으니까 소련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50년에 한국전쟁 터지죠. 거기도 이제 참전해야 됐고 이러니까. 그래서 소련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52년부터 똑같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해요. 근데 이 모델은 소련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중화공업 위주의 급속한 산업화를 실행하는 그런 모델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들이나 과학기술적인 지원이나 행정적 지도나 이런 것들을 소련이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 지원을 해줘요. 자, 그런데 이런 그 중앙 집중적인 중공업 위주의 그 발전 모델은 소련에서도 봤듯이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관료제를 반드시 필요로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중앙 집중적 관료화가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할을 지식인들이 했던 거죠. 특히 중국처럼 이제 교육 수준이 낮았던, 인민들의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았던 나라에서는 지식인 상대적 특권이 훨씬 컸겠죠. 이 사람들이 당 관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런 산업화라는 것도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도시의 주민들과 농촌 주민들 사이의 생활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데 대해서 마오는 처음부터 좀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던 데다가 소련 모델을 이미 봤기 때문에 소련에서 어떤 부장이 나타났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의 과제를 또 하나 했던 거예요. 그 소련식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 것도 거부할 수 없는 과제였던 데 비해서 이것이 낳는 부작용을 회피하면서도 이 길을 가야 됐던 거죠. 아주 이제 힘든 길을 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이 끝날 무렵에 마오가 이거 결과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요. 1차 5개년 계획은 생산력 증대란 면에 있어서는 소련에서 마찬가지로 엄청난 증대를 가져와요,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오는 이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연안정신의 재활성화를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 소련 모델의 무조건적인 도입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사회주의 하에서의 지속적인 계급투쟁이라는 주장을 해요. 사회주의 사회가 우리가 됐지만 계급투쟁이 없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 여전히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과 농민 계급 사이에 계급투쟁과 모순이 존재한다. 그리고 농촌 내에서도 부농과 빈농 사이에 계급 모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순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중국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뭐 백화제방, 백화생명 뭐 이런 걸 또 주장해요. 그러니까 언론을 확 개방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되는 의견도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데 해놓고 나니까 좀 아차 싶었나 봐요. 근데 마오 상당히 이중적으로 참 평가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얘도. 해놓고 나니까 이제 듣기 싫은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또 실제로 또 그 얘기를 하라 그러면 얘기를 해본 사람이 하잖아요.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지식인 집단들이 또 담론장을 주도하는 문제도 실제로 있었어요. 이 사람들 상당히 좀 우경화된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계급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문제도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 꼭 그 이유 때문은 아니고 당의 통제력이나 자신의 통제력이 좀 약화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금세 또 철회해요. 또 철회하고 그때 했던 말 갖고 나중에 또 해코지하고 뭐 그래요. 근데 이런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을 거치는데 어쨌든 마오가 생각하기에 정치혁명이 성공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했지만 여전히 혁명은 끝나지 않고 명칭만 바뀌어서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됐겠죠. 근데 2차 5개년 계획도 계획은 수립돼 있었어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실행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2차 5개년 계획이 다른 걸로 대체돼요. 2차 5개년 계획이 행정상으로 이제 형식적으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그것과 다른 형태의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그게 바로 대약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지금 이 책 후속편으로 쓰는 게 이제 아시아 공산주의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중소분쟁, 중국 공산주의가 소련 공산주의에 어떻게 다른가를 좀 길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제 대약진 운동이라는 주제여서 저도 사실 지금도 공부 중이에요. 자료가 한글로 된 책이 워낙 없고 그래서 자료도 잘 없고 해서 지금 찾고 있고 많이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약진 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아주 널리 퍼진 오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 생산력 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이제 마오이즘을 스탈린주의 야누라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보죠. 그러니까 스탈린주의가 급속한 중화공업 위주의 생산력 발전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생산력 발전이 공산주의로의 발전의 기본적인 틀이다. 생산력 발전이 된 공산주의가 저절로 온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생산력주의적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마오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보다도 훨씬 급속한 생산력 증대 운동이 대약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보면은 대약진 운동의 특징을 이해를 못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그럼 2차 5개년 계획하지 왜 딴 거 했겠어요? 그걸 설명을 못하죠. 그쵸? 그럼 2차 5개년 계획을 목표치를 높이면 됐지. 왜 대약진 운동이라는 별도의 이름이 필요했고 그거를 그 형식적으로 배제하면서까지 대약진 운동을 했을까? 이걸 설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약진 운동에는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실행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설명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냉면 시대나 이후에 이제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야. 결국 실패한 운동이거든요. 아주 비참한 실패로 끝을 맺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오가 대약진 운동에서 실현하고 있던 문제의식은 단순한 생산적 발전과는 다른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거를 좀 주목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어떤 점이 다르냐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스탈린의 또는 소련의 발전 모델과 다른 발전 모델을 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모델과 어떻게 다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대약진 운동하면은 자꾸 이제 심지어 한국의 진보적인 분들도 이거 막 칼럼 같은 데서 승부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뭐라 그러죠? 이거 그 국가주도의 산업발전 모델 이런 걸 아주 비하하는 분들이 대약진 운동 얘기하면서 아주 막 끔찍하게 비하하는 얘기를 봤는데 상당히 좀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게 제철소 책에 저희 사진도 찾아서 실었는데 그러니까 산업발전의 핵심이 물론 대약진 운동의 생산력 발전이나 목표가 아주 분명한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실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건데 아무튼 생산력 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철강 산업이잖아요. 철강이 있어야지 철도도 레일도 깔고 공장에 기계도 만들고 배도 건설하고 전차에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강 생산량 증대가 19세기부터 되게 중요한 지표잖아요. 산업 발전에 있어서 이거를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떤 걸 했냐면 제철소에서만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마을마다 집마다 뒷마당에 용광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철강을 생산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실제로 대약진 운동의 아주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야.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써요?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원석 같은 게 되게 좋은 게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고철 같은 거 녹여서, 제대로 된 연료도 없이 녹여서 만드는 건데, 쓸 수 없는 철강만 나온 거야. 거기다가 이제 관료주의가 점점 심화되면서, 당 상층부에서는 자꾸 이제 독려하고 이러니까, 허위보고를 막 하는 거야. 거기다 생산량을 독려해야 돼. 허위보고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산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되니까, 처음에는 폐철 못 쓰는 거 해갖고 하자는 게 취지인데, 쓰는 쇠를 다 뽑아내는 거야. 밥그릇, 숟가락 다 동원하고, 심지어 대문에 박힌 못도 다 뽑았어요. 정말로. 비녀 뽑고 다 한 거야. 쇠를 정도 몽땅 다 해가지고 다 녹여서 쓸모없는 철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코미디죠, 코미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은 엉망이 되고, 이렇게 됐겠죠. 이게 이제 대약진 그러면 항상 나오는 에피소드가 대약진 비판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코미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것이 갖는 마을 용광로가 갖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야. 왜 마을에다 용광로를 만들려고 했겠어요? 그냥 생산량을 공장에서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런 측면도 물론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생산이 하나의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에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대약진 운동의 정신이에요. 왜? 생산 시설이나 생산 기반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것을 조직하는 행정단위도 집중되고, 거기에 부도 집중되고, 인구도 집중돼요.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도 다 집중돼요.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위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중화공급의 집중지에 권력과 부와 사회적 서비스와 인구가 다 집중돼요. 그 지역과 나머지 지역의 격차가 1차 5개년 계획 때 나타났던 부작용이라고 마오가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집중화되는 산업 발전을 하되 이거를 작은 단위로 분산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생산 설비가 분산되면 중요한 거는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의사결정 단위가 작은 단위로 이전되잖아요. 그러니까 당 중앙의 고위 관료들의 정치 권력이 약화될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문제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걸 명시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대약진 운동에서. 근데 그 측면을 자꾸 이제 안 보는 거죠. 대약진 운동이 단순한 생산주의에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약진은 기본적으로 도시가 아니라 도시 농촌의 모순이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마오의 과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시가 아니라 농촌의 공업 근거지로 만드는데 이게 농촌을 도시화하자는 게 아니라 농촌적 특성과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산업 발전을 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실험이에요. 일종의 상당히 공상적인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상적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너무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지. 이게 생산력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인민들을 착취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실패했던 생산력주의 모델인데 실패한 생산력주의 운동. 이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촌 공동체의 특성을 유지하는 산업의 주체가 되는 게 도대체 뭐냐? 뭐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주체로 설정했던 게 인민공사야. 인민공사. 영어로는 People's Commune인데 이 인민공사라는 말은 처음부터 상당히 의식적으로 만든 말이에요. 코뮌의 번역이에요, 공사가. 우리 담배 인삼공사 뭐 이런 공사가 아니고 코뮌의 번역이에요. 처음부터 그 프랑스 내전이나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막스의 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한 운동이 대약진 운동이에요. 이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제 인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코뮌과 같은 또는 러시아에서의 소비에트와 같은 새로운 정치체를 만들고 이걸로 국가를 대체하려는 생각을 마오가 명시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민공사들의 연합으로 국가를 대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프랑스 내전의 국가 파괴잖아요. 그렇죠? 중앙 집중화된 국가 권력을 파괴하고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프랑스 내전 국가혁명에서의 막스주의적인 노선을 여기서 다시 실현하려고 했던 게 대약진 운동이에요. 단순하게 생산력주의 운동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정치적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중국같이 그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에서 인민공사를 만든다고 해서
급속하게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경제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야. 근데 마오는 이게 왜 가능하다고 믿었고 또 무엇을 통해서 이걸 실현하려고 했냐. 하나는 소련의 원조가 있었겠죠. 근데 이 당시부터 이미 소련하고 삐걱대기 시작해요. 소련의 원조가 줄어들고 조금 뒤에는 물론 대약주 운동 초기는 아니고 뒤에 가면 나중에 결국은 중소 분쟁이 일어나서 원조 중단하고 소련에서 일시에 파견했던 소련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 다 철수시켜버려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지금 공장에서 LG가 갑자기 다 빠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공장 다 문 닫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나라 경제 전체가 막 쑥대밭이 되겠죠.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력갱생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사람들이 생각해요. 역시 소련이 초기에 고립되었던 것처럼 중국도 고립된 거예요. 심지어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소련으로부터도 자기들이 고립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고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스탈린은 어떻게 했죠? 농민들을 착취하고 또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잉여를 많이 축적을 하고 이걸 가지고 산업 발전을 해서 이걸 대응하자 이런 노선이었다면은 그 마오는 그보다 조금 더 다른 입장이에요. 뭐냐면 의식의 계기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공산주의적 의식에 인민들이 공산주의 의식을 충분히 가져서 의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물적인 토대의 빈약함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 계기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연안정신의 재활성화라는 게 바로 이런 이제 대약진 운동이 설정했던 과제를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환상적일 것 같죠. 근데 대중에게는 이걸 할 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중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로 사회를 가면 자본주의 사회 또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적인 단절이 있는 거잖아요. 이 단절의 계기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실천론, 모순론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전통적으로 막스주의자들은 이 질적 단절은 뭐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생산력 발전에 대해서 생산관계가 조응을 못해서 생산 양식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파열이 일어나고 이 질적 단절이 일어나서 새로운 사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오는 그거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라 인민들의 의지를 가지고 질적 단절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민공사가 실패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원인이 뭐냐면은 초기에는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일을 안 했어요. 그때. 초기에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현실적으로 마오도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많이 분석을 하는데 중앙에서 이거를 부추긴 건지 마오가 처음부터 그런 구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지방의 관료들이 충성 경쟁이 과다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게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아주 처음에는 공산주의를 막바로 건설한다는 생각 목표가 아예 없었어요. 공사 안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기초적인 단계 정도를 건설한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한 1년 만에 인민공사에서 곧바로 공산주의로 가자라고 급속한 작용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급속한 작용화의 책임론을 놓고 역사학자들은 이제 막 논쟁이 일어나고 마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마오가 이거를 지시했다라고 보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소기가 책임자다. 마오는 오히려 그걸 늦추려고 했는데 유소기를 비롯한 당권파가 이거를 너무 과속을 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저는 판단을 못하는 건데 어쨌든 너무 지나친 작용화를 강조를 하는데 이게 원칙에서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우리 이제 막스 텍스트 할 때 고타강령 초안 비판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때 낮은 단계 공산주의의 원칙과 높은 단계 공산주의 원칙이라는 걸 봤었죠. 이게 여기서 이제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는데 초기에는 낮은 단계 공산주의 원칙,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원칙을 인민공사에서의 분배 원칙으로 정했어요. 근데 뒤에 가면은 높은 단계 공산주의 원칙을 급속하게 막 도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에 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하고 싶은 만큼 가져가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원하는 만큼 분배하는 원칙.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인민공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민공사가 경제적으로 이미 막 이렇게 어긋나고 실패하거든요, 실제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오가 계속 이걸 주장할 때, 아까 우리 이제 프랑스 내전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중요한 텍스트가 독일 이데올로기라고 그랬어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어떤 부분에 이제 마오가 영감을 받아서 인민공사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읽었던 주로 생시몽주의자를 얘기를 했던 거 있죠. 낮에는 뭐 사냥하고, 낚시하고, 오후에는 낚시하고, 저녁에는 문예비평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전인적 인간이 형성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형이 태어나는 사회에 대한 좀 낭만주의적 묘사가 있었어요. 그걸 인용을 해요. 그걸 인용을 하면서 인민공사가 바로 이런 공산주의적 유토피아를 실현시키는 장소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인적인 인간이 형성되는 유토피아라는 말은 인민공사가 단순하게 생산활동만 하는 단위였어는 이게 안 되잖아요. 생산활동만 인민공사에서 하고 교육이나 뭐 다른 일상 가정생활이나 교육학년 이런 걸 바깥에서 다 해버리면 그게 아니잖아요. 인민공사는 생산의 단위뿐만 아니라 교육의 단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를 같이 하는 공동주어의 단위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망이기도 해요. 이런 게 다 복합된 단위를 인민공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교육도 같이 하고, 이 안에 학교도 하고, 기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뭐 지식격차 얘기했잖아요. 지식격차도 이 안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다 가르치고, 다 극복하고, 노동자와 그 기술자, 전문 기술자 사이의 격차도 이 안에서 다 극복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 생산활동도 결합시키고, 이런 모델들이 인민공사에서 다 시도가 됐는데, 결국은 뭐 실패했죠. 그래서 아무튼 실패했지만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막스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던 막스주의의 고유한 어떤 아이디어, 이상, 이런 것들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소련의 이 경제개발 계획, 소련의 연속되는 5개년 계획들의 모델과 다른 발전 모델이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것과 다른 모델, 그리고 그걸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모델이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큰일 났네. 오늘 문화대혁명까지도 못 마치겠네. 뭐 항상 이래 왔으니까. 또 하나가 이제 인민공사에서 실험했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활을 집단적으로 하는 거야. 생활을 집단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밥도 공동 식당에서 같이 먹어요. 그리고 육아도 공동으로 하고 옷도 뭐 비슷한 옷 다 나눠 입고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실현에서 이게 단순하게 인민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가족관계, 그 다음에 교우관계, 이성관계,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의 문제 이런 게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막스 앵겔스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거를 실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공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였어요? 가사노동을 사회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란 모델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그대로 남아있고 가족 단위의 생활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가사노동에 있어서 이 남녀 불평등이나 여성에 대한 착취나 억압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아무리 뭐 이렇게 남녀 평등 강조해도 잘 해소가 안 되잖아요. 그럼 가족 내부의 개인적 문제로, 가족 내부 단위의 문제로 여전히 사회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가사노동을 사회화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해결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가사노동의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강력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남성들이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이딴 소리 하는 남자들이야. 특히 나이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밥이 지금도 먹고 싶어. 엄마가 70, 80대에서 너 밥이나 해주고 열 팍 받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엄마가 어렸을 때 해줬으면 됐지. 나이 들어서도 엄마가 해준 밥. 그거 여성 착취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요새도 유행하는 이데올로기가 집밥이 건강에 좋다. 저는 그 정말로 위험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해요. 집밥이 몸에 좋은 거 누가 모르나. 근데 먹는 사람 몸에 좋기 위해서
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잖아요. 하는 사람의 노동 착취에 근거한 거잖아요. 특히 한식이 정말 노동 지각적인 음식이잖아요. 제가 취사병 출신에서 요리를 잘 해요. 특히 한식 밑반찬 몇 가지면 하루 종일 걸려요. 반찬 다 따로잖아요. 그쵸? 그 외국 요리처럼 일품 요리 위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찬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몸에 좋다. 몸에 좋은 건 누가 모르나. 근데 정말 정치적으로 좀 올바른 삶을 살려면 내가 남의 노동을 착취해서 내 건강을 돌보는 걸 잡은 거하고 뭐가 다르죠? 내가 조금 건강을 붙여도 밖에서 그냥 사 먹어서요. 조미료 든 거 좀 맛있게 드시고, 조미료가 제일 맛있어요, 먹어보면. MSG 그 강력한 거야. 아니, 내가 건강을 해치는 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왜 여성들한테 전가해서 내 건강을 지켜야 되죠? 그거 정말 위험한 이데올로기예요. 정말로 국민들의 건강이 문제라면 올바른 접근은 파는 밥을 집밥처럼 만드는 운동을 해야지 왜 집에서 밥 먹자고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가사노동의 사회예요. 집에 가서 밥 먹자고 얘기할 게 아니라 파는 음식도 다 집의 음식처럼 건강하게 좋은 재료 써서 조미료 넣지 말고 해야 돼요. 이게 더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운동을 못하죠? 가족이란 단위가 너무 강력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깨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깨지 않는 이상, 가족 단위의 가족 생활이라는 것을 깨지 않는 이상 새로운 어떤 사회적 관계라는 거는 형성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오가. 아주 중요한 생각이죠. 우리가 앞에서 개인이라는 건 독일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태제가 뭐예요? 독일 이데올로기와 포이르바이라는 태제에서 개인은 독자적인 선수를 주어진 어떤 단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사회적 관계의 양상물이 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다른 존재가 되려면 사회적 관계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산이라는 곳에서의 사회적 관계만 바꿔갖고는 인간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생활 하나까지를 다 바꾸지 않으면 공산주의 사회는 실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자꾸 뭐 그런 얘기했지만 먼저 싫어한다는 정치적 이념만 자꾸 바뀌고 대통령 누가 되거나 정치제도 선거제도 조금 바뀌면 세상이 확 바뀔처럼 얘기하는데 생활 방식은 똑같아요. 자본가들하고 똑같고 그전 사회에 심지어 봉건적이기까지 해요. 세상이 바뀌나? 그럼 저는 안 바뀐다고 봐요. 우리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갖고는 새로운 사회를 못 가요. 새로운 사회를 못 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진짜 진보적인 사람, 정말로 혁신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볼 수 있는 기준은 너무나 사실은 쉬워요.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딱 그걸 보면 그게 100%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눠지겠어요? 지금 살기 편한 사람, 사는 게 재밌는 사람, 누리는 게 많은 사람은 못 버리겠죠. 그 말은 세상이 바뀌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대신에 버릴 게 별로 없고 잃어버릴 게 별로 없고 지금 사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게 막스가 말하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태제예요. 그 심각한 태제가 아니고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자꾸 결정론자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결정론자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할 결정론이라고 해서 환원론이라는 얘기 안 해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 벗어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러한 경향을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예외가 있으니까 그 주장 자체, 그렇게 하자는 운동 자체를 폐기해야 돼. 이건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니죠. 막시주의에 대한 비판은 주로 그런 식으로 제기가 돼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니네는 이론적으로 기각돼야 돼. 언제 막스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게 아니라 사회가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고 사회가 바뀐다는 거는 사회의 주류, 대체로 그러한 어떤 경향을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도 다 그런 주장해요, 실제로는. 그런 거. 자, 그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는 딱 그런 거야. 딱, 정말로 저는 제가 44년을 살면서 그 법칙으로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이렇게 단순한 원칙론자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이제 마오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을 송두리째, 일상생활 먹고 사는 거에 다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내가 지금 먹고 자고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고 뭐 등등 돈 벌고 이런 것까지 다 싹 버리고 새로운 거 할 자신 없으면 새로운 세상 못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내가 정말 진보나 혁명이나 좌파 입장에 설지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섣부르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한테 별로 안 좋은 걸 수도 있어. 보수로 빨리 돌아서는 게 더 여러분한테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대약진 운동의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그런 거야. 단순하게 생산적 증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망을 일상생활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관계망 자체를 다 바꾸잖아. 그래서 지금 왜 중국 가면은 가사노동에서 남녀평등이 상당히 중국이 많이 앞서 있잖아. 그게 이 이후에 일어난 거야. 공산화돼서 그런 거야. 공산화 이후에 여성들이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걸 공산당이 되게 의식적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원래부터 중국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는 여성분들도 그 집에 가서 밥 해달라고 해주지 마요, 정말. 초기에 버릇을 잘 들어야 돼요, 남자는. 뭐 해주고 뭐 이러면 안 돼요. 버릇 잘못 들어요. 절대로 그런 거 해주면 안 돼요. 음식 타박하면 밥 주지 마요. 그래야 돼. 3분 카레 잘 나와요, 요새. 카레, 짜장, 뭐, 햄스테이크 다 나와요. 종류별로 이렇게 해도 몇 달 살아요. 뭐, 3분 요리 한 6개월, 뭐, 콤프레이크 한 3개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잘 살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학교 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경제적으로 파국이었죠. 생산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파국이 오는 데다가 자연재해가 닥치죠, 여기다가. 거기 정치적으로는 다 좋아했겠어요? 당 관료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당 관료들이 절대로 찬성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 투쟁이 막 일어나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대약균 운동이 실패하고 그 모택동원 권력에서 밀려나죠. 밀려나고 그 유속이, 등소평이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서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혼합경제, 그러니까 소련의 신경제 정책과 거의 흡사한 정책을 펴요. 이걸 이제 조정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서 생산력을 어느 정도 다시 안정화시키는 시기가 오죠. 근데 문제는 곧바로 조정기가 되니까 곧바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 도시로의 집중. 이 문제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이 당시에는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교육 격차, 그 다음에 특히 의료 서비스 격차, 이 두 가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격차가 심각해졌어요. 아직까지도 잘 해소가 안 되고 있죠,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니까 마오가 다시 반격을 하죠. 그게 바로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화대혁명하고 문혁의 전개과정은 책을 좀 봐주시고, 문혁의 주장들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중국 공산주의의 전개과정과 연결해서 아시아 공산주의 아주 간략하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유럽 공산주의에서 한 1시간 반 만에 좀 끝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좀 미리 읽어오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8주나 어쨌든 중간에 오신 분도 있고 등등을 오신 분도 있지만 8주나 같이 하는 것도 되게 힘든 거니까 좀 자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일찍 마치고 인원이 많으니까 이 자리에서 테이블 배치를 좀 새로 해서 그 맛있는 거 사놓고 중간 파티를 좀 하도록 할 테니까 좀 늦게까지 시간을 좀 여유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으신 분들? 없어요? 연안정신, 뭐 마오 이런 얘기 좀 솔깃해요? 좋은 얘기 같아요? 네? 마음에 들어요? 저는 자꾸 이제 개인적 입장을 자꾸 배제하려고 그러는데 마오이즘